최근 들어서 블루 오리진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로켓 발사는 원래 어려워요. 네. 전체 무게의 대략 90% 이상이 연료와 산화제 발사 성공률을 높이는데 정말 이게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예. 재사용 발사 기술이거든요. 아, 거의 유일하게 스페이스 X만이 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해결을 해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 로켓 방정식의 저주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로켓 방정식의 저주. 네, 연료를 실으면 무거워지고 더 무거워지면은 그거를 올리기 위해서 더 네. 많은 연료가 필요하고 그러면 더 싣고 계속 무거워지는 거죠. 네.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멀고 광활한 우주 그리고 우주와 관련된 공학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언어로 전달해 주시는 분 모셨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우주 관련 뉴스를 보면 네, 반가운 소식도 있지만 좀 비행에 실패했다거나 폭발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소식들이 들려요. 네, 최근 들어서 블루 오리진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글로벌 우주 기업들의 발사 실패나 뭐 연기, 폭발 사고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곤 있는데 어떤 사고들이 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짚고 그다음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또 유난히 정말 실패 시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폭발 사고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하나 네.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폭발이 일어날 상황이 아닌 데서 폭발이 일어난 거였거든요. 아직 원인 규명 아직은 중이죠. 원인 규명 중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섣불리 어떤 것 때문에 폭발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네. 사고가 조금 잦은 편이기는 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가장 크게 사고가 났던 것들은 블루 오리진의 뉴글렌 4차 발사를 앞두고 이제 정지 점화 연소 시험이라는 거를 합니다. 네. 그 정지 점화 연소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엔진을 고정을 한 상태로 이제 미리 한번 발사 리허설 같은 거를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시험을 하는 도중에 폭발을 했었죠. 지난 5월 28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현지 시간으로 밤 9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아침 11시쯤 됐을 겁니다. 그 다음 날. 네. 근데 막 소식이 막 알람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뜨더라고요. 제가 이제 관련된 뉴스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제 알람이 뜨게 해놨는데 네. 갑자기 알람이 막 무슨 재난 문자 오듯이 막 뚜루룽뚜루룽 떠서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만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다행히 뭐 인명 피해도 없었고 그다음에 뭐 위성도 실려 있지 않아서 사실은 이번에 위성을 48기를 이제 지금 스페이스 X가 스타링크 위성을 싣는 것처럼 아마존도 아마존 레오라고 하는 네. 통신 위성, 적에도 통신 위성을 실어 가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위성은 실려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험 단계였으니까. 네, 시험 단계였으니까. 예. 그래서 뭐 위성을 잃는 그런 피해는 발생을 하지 않았지만 거의 1000킬로톤이라고 하니까 그 전술핵 무기 하나 폭발한 정도의 크기가 엄청나게 그러니까요. 폭발 장면이 있었죠. 그때 폭발 장면을 보면은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버섯 구름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버섯 구름이라는 거는 사실 한순간에 산소가 확 없어지면서 그렇죠? 네, 한순간에 거기에 공기가 이제 싹 빨려 들어가면서 그렇죠.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그 폭발이 버섯 모양처럼 일어나는 쭉 건데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이번에 뉴글렌뿐만 아니라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이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지금 비슷한 사고가 2016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펠콘 9이 이제 발사대에 있었는데 발사대에서 지금과 같은 비슷한 폭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사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로켓은 만들면 돼요. 네. 그리고 스페이스 X라든지 아니면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양산형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기 때문에 로켓은 계속 만들면 됩니다. 네. 뭐 물론 피해는 발생을 하지만 근데 치명적이었던 거는 발사대가 네. 부서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블루 오리진을 뉴글렌에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는 LC-36번 발사대가 유일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발사대가 없어지면서 뉴글렌을 로켓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발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발사대 하나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 빨리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지금 피해가 발생을 하고 나서 나사의 국장인 제러드 아이작맨이 현지 조사, 그다음에 블루 오리진도 같이 현지 조사를 했을 경우 빨리 치우고 다시 만든다라고 했을 때 2028년 초로 잡고 있어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2027년을 통째로 날린다라는 거는 지금 뭐 아르테미스 미션과 관련돼서도 이제 여러 가지 요즘에는 미션들이 연계돼서 돌아가고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데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발사대 하나 만드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네. 그 발사대라는 게 그냥 땅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 전자 장비라든지 그렇죠. 예, 엄청난 것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발사체마다 사용하는 연료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연료 주입 방식도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이 모든 계통의 연료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설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노하우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네. 뭐 양산형 뭐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확보된 기술이라고 하면은 빨리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시험해 가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밀 작업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2028년 초면은 저는 빨리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사고가 많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부분은 로켓이 워낙에 로켓 기술이라는 게 어렵기도 하고 사고 날 가능성이 뭐 자동차 이런 것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요즘에 너무 많이 발사 시도가 맞아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시험이나 네. 그럴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네. 예전에는 뭐 어쩌다가 한 번 발사를 하고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은 어쩌다가 한 번 사고가 나는 건데 요즘에는 워낙에 중형 대형 로켓들을 발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시험도 당연히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거기서 한두 번 사고가 난다라고 하면은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발사를 하고 있으니까 체감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고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됩니다. 그래서 로켓 발사는 원래 어려워요. 네. 지구라는 거를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네. 생각보다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로켓 발사가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이제 높이 올라가야 돼서가 아니라 몇 분 안에 네. 엄청난 에너지를 쏘아 부으면서 한 방향으로 그것도 네. 몰아서 이렇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공학적으로나 아니면 기술적으로나 너무나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연료라든지 산화제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어를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다음에 구조물과 함께 이제 발사대와 그다음에 이걸 지탱하고 있는 발사체 자체의 구조물까지 모두 맞물려서 안전하게 돌아가야지만 네.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쉬운 기술은 아니죠. 네. 네. 사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건 익숙해도 로켓을 직접 볼 일은 거의 없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로켓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는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원리로 날아가는 건지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학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인이 한 명, 뭐 여러 명이 있지만 네. 그 중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뉴턴이죠. 뉴턴. 네. 뉴턴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법칙들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중에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법칙 중에 하나가 네.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아, 저는 다른 거 생각했는데 가장 잘 그러시나요? 알려졌다 그래가지고 관성의 법칙 뭐 세 이런. 가지 법칙이 네, 세 가지 있죠. 법칙이 첫 있죠. 번째가 관성의 법칙, 법칙. 두 번째가 가속도의 법칙, 그렇죠. 세 번째가 작용 반작용. 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책상을 치거나 벽을 치면은 손바닥이 아픈 이유는 내가 벽을 치기도 하지만 벽이 또 내 손바닥을 때리기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이게 과학이 철학적인 이유예요. 네, 맞아요. 내가 진짜로. 분명히 책상을 쳤는데 네, 책상이 나를 쳤다고? 그러니까요. 이 똑같은 원리거든요. 이 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로켓은 뒤로 물질을 내뿜고 물질을 내뿜으면은 그 반작용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바퀴 달린 거 의자 같은 거 앉아서 네. 어디를 벽을 탕 찬다거나 했을 때 아니면 무거운 공을 던지거나 했을 때 그렇죠. 네. 네. 던지면 우리가 반대로 맞아요. 뒤로 쭉 밀려 네. 나가거든요. 얼음판에 스케이트를 신고 약간 무거운 볼링공이라든지 이런 거를 던지면은 우리가 그대로 밀려 나거든요. 네. 이 볼링공의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엔진이 이렇게 내뿜는 그 불길, 그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역사가 하나가 있거든요. 사실 로켓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네. 미국의 로버트 고다드 박사님을 부를 수가 있어요. 예. 1919년도에 이제 로켓이 높은 고도, 그다음에 로켓이 어떻게 날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를 이렇게 작성한 논문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1920년도에 네. 뉴욕 타임스가 어떤 사설을 하나 썼었어요. 이 사설에서 로버트 고다드 박사님을 조롱을 합니다. 아니, 우주에는 공기가 없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각이 공기를 밀어서 그 미는 공기가 다시 로켓을 미는 힘이 이제 우리가 로켓이 움직이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주에 가면 공기가 없는데 로켓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네. 그래서 대놓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했었냐면 로버트 고다드 박사님한테 고등학교 수준의 과학 지식도 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겠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렇게 사설을 쓴 이유도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있는 이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켓이 공기를 밀어내면 공기가 로켓을 밀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반대예요. 로켓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거의 없는 우주에서는 훨씬 더 이 작용 반작용의 원리로 인해서 더 효율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은 대기가 없어서 저항이라는 게 없으니까. 맞아요. 오히려 네. 공기 마찰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낼 공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뿜어내는 가스 자체로 네. 자기가 뿜어내는 이 가스 자체의 반작용으로 로켓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의문을 갖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 땅을 이렇게 박차고 뛸 때에는 맞아요. 디딜 무언가가 필요하니까 이걸 네. 디디지 않고 어떻게 위로 올라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공중 중에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공을 던지면 네. 내가 공을 던지지만 이 던져진 공이 또 나를 미는 그렇죠. 그게 작용과 반작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땅을 밀면 땅이 나를 미는데 이거는 지지할 무언가가 있어서 여기까지는 상상이 되는데 공기 중에선 지지할 게 없는데 그게 네.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이거는 지지하는 무언가를 밀어서가 아니라 그냥 던지는 그 물체와 맞아요. 나와의 관계.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네. 그거를 상상으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풀어냈다는 거 근데 자체가. 너무나 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왜 우리 우주선을 우주정거장에 보내면은 도킹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아, 예. 그러면 미세하게 이렇게 조정을 할 때 옆에 가스들이 축축축축 나와요. 맞아요. 한 27개 정도의 그 가스 배출구가 있거든요. 네. 그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정 방향을 맞춰서 가는데 그거는 또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당연하게 똑같은 원리거든요. 네네. 이쪽으로 가스를 밀면은 당연히 가스가 이쪽으로 밀었으니까 나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맞아요. 이쪽으로 가스를 밀면은 왼쪽으로 가스를 밀어내면은 나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근데 그거랑 같은 원리거든요. 네. 정확하게. 그래서 뉴욕 타임즈가 이렇게 비판을 했다가 1969년도에 이제 로버트 고다드 박사의 로켓 원리로 인해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세턴 5 로켓으로 달에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69년도에 다시 한번 역시 그 언론답게 사과글을 발표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그때 잘못 이해했고 오해했었다. 네. 로버트 고다드 박사님의 성견지명과 그다음에 그 논리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라는 네. 식으로 우리가 잘못한 정정 보도를 냅니다. 냈어야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수준도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사고를 근데 했어요. 그 원리로 이제 달까지 갔으니까요. 우리가 쉽게 아는 엔진들이랑 비교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자동차 엔진이랑 비교를 했을 때 네. 로켓 엔진이 어떻게 다를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엔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료통이 있죠. 연료통에서 연료가 들어가면은 그걸 높은 온도에서 이제 작게 폭발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폭발을 시키면은 피스톤이 4개가 있던 6개가 있던 그 안에서 피스톤이 폭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크랭크 축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데 돌리는 거죠. 네, 돌리는 폭발시키면서. 거죠. 근데 네. 로켓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빨리 음. 이거를 더 거대하게 폭발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몇 개 축이 있는 것도 하기는 하지만 훨씬 에너지가 사방으로 퍼지는 것도 아니고 한 점으로 네. 그것도 좁은 입구로 폭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그 관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폭발의 위험성은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훨씬 더 제어가 어렵고 또 폭발력의 온도라든지 밀도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로켓 같은 경우에는 더 제어하기는 절대 쉽지 않다. 자동차 엔진은 비교적 오랫동안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반복해서 쓰고 있잖아요. 뭐 자동차 뭐 바로 타고 한 번 쓰고 저희 도착하면 버리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네요. 그리고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이 자동차는 지상에서 다니다 보니까 산소를 따로 어디 싣고 다니지 않아요. 네.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이용을 해서 폭발을 일으키죠. 네. 그런데 이제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발사한 지 몇 초 만에 그냥 한 3, 40km, 50km를 넘어가 버립니다. 거기에 되면은 산소 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울 수 있는 연료만 있다고 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태우려면은 산소가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하죠. 네. 그래서 산화제를 같이 싣고 갑니다. 우리가 로켓 발사 중계 같은 거 할 때 꼭 산화제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냥 산소라고 산소라고 해도 액체 무방하잖아요. 산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액체로 만들어서 네. 왜냐하면 기체는 부피가 너무 크니까 산화제라고 넣으려면. 하는 이유가 음. 이제 연료를 태우면은 산화가 되기 때문에 네. 예, 그거를 우리가 산화제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네. 출력 밀도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로켓 자체를 연소시키기 위해서 산소를 들고 타야 된다. 네. 이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 로켓에 들어가는 연료 네. 양은 물론 뭐 로켓의 무게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싣고 올라가잖아요.
로켓 누리 맞아요.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몇 톤 실었죠 그때? 누리호도 엄청나게 많이 실죠.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한 150톤, 200톤 정도 싣는 걸로 알고 있는데 로켓 방정식의 저주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로켓 방정식의 저죠. 네, 로켓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음. 로켓을 쏘아 올리려면 무게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연료가 필요하고 네. 얼마만큼의 추력이 필요한지. 연료를 실으면 무거워지고 더 무거워지면은 그거를 올리기 위해서 더 네. 많은 연료가 필요하고 그러면 더 싣고 계속 무거워지는 거죠. 네. 이거 우리가 로켓 방정식의 저주라고 하는데 음. 사실 로켓의 전체 무게의 대략 90% 이상이 연료와 산화제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보통 많으면 5%, 그다음에 적으면은 한 1, 2% 정도가 우리가 진짜로 실어 나를 기체 자체의 무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연료의 무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페이스X의 팰컨 9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 보통 한 550톤 정도 되거든요. 총 중량이. 예. 거기에서 실을 수 있는 페이로드가 많아야 한 22톤에서 25톤 정도. 나머지는 다 예. 한 5톤 정도 빼고 연료 무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료가 한 500톤 넘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뉴글랜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완전히 극단적인 경우가 이제 스페이스X의 스타쉽 같은 경우죠. 네. 스페이스X의 스타쉽 같은 경우는 추진체만 거의 4,600톤을 싣습니다. 5,000톤이 훨씬 넘는데 메탄이 한 1,000톤 정도 들어가고 액체 산소가 한 3,000톤 정도 들어가는데 4,600톤이면은 큰 대형 트럭 수백 대 물량이에요. 네.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연료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엄청난 양의 또 산소가 있으니까 이게 네. 폭발할 가능성은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거를 완벽하게 제어가 돼야죠. 네, 그걸 어떻게 제어하느냐 그게 어렵기 때문에 로켓 기술이 또 어렵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네. 발사 10분 전 네. 되면 자동 운용 들어가죠. 시스템이 가동이 됩니다. 네. 예전에는 뭐 10초 전에 중단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있죠. 들었는데 실제 뭐 지금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10분 전에는 이제 아예 사람이 손을 놓는 네. 자동 운용 시스템이라고 해서 기계에게 맡기는 그 과정에 들어가거든요. 네. 요 얘기가 전 재밌었어요. 맞아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은 이제 거의 모든 발사체에서 이 자동 운용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10분 전에 둘 거냐 아니면 1분 전에 둘 거냐 그거는 운용하는 시스템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꼭 필요한 이유는 요즘에는 워낙에 센서들도 많이 들어가고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이것들을 다 기계의 알고리즘에 넣어놓고 이거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발사를 중단을 한다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뭐 산화제 압력이라든지 밸브 상태라든지 뭐 전기 뭐 추진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많은 값이 동시에 기준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사람이 한꺼번에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특히 마지막 10초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은 무조건 세우는 게 안전한 겁니다. 네. 세우고 시스템을 멈춘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네.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인 거죠. 어디에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 보통은 이렇게 하는 건데 발사 중단이라는 것 자체가 보통은 실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패나 잘못된 점이 아니라 그냥 안전 장치가 작동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발사 성공으로 이끌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중단 자체가 실패가 아니라 이제 시스템이 정상 작동을 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위험을 감지하고 멈췄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진짜 위험한 거는 뭐냐? 이 발사체에서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고 발사돼 버리는 게 네.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제가 항공우주연구원 쪽에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그분이 되게 재밌게 대답을 해주신 게 뭐냐면 사람은 10초 전에 모든 게 완벽해도 멈추고 싶고 그렇죠. 모든 뭐 좀 이상한 신호가 들어와도 쏘고 싶고 네.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기계에게 맡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이게 사람이 경험하고 직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또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압박이거든요. 상황적 압박, 경험적 압박, 그다음에 주위의 압박.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지금 또 발사 실패하면 또 비난 듣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돼서 그냥 일단은 눌러보고 말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네, 이거는 사람의 경험치마다 다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범위를 아니면 그 기준을 일정하게 하는 게 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
그 사람의 심리적인 요인도 이 발사 로켓 발사의 성공이 어렵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지점을 일정 정도 최대한 배제를 하고 나중에 문제점만 파악하자라고 하는 게 자동 발사 우정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 발사 실패의 원인을 좀 분석해 보면 네. 어떤 파트나 부품 같은 데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이게 통계적으로 좀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딱 하나의 부품을 꼽기는 솔직히 어렵겠죠. 정말 수많은 부품이 들어갈 거니까. 우리호만 해도 38만 개의 네. 부품이나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 근데 다만 뭐 여러 발사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발사 문제가 생기는 지점 네. 또는 영역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음. 대표적인 게 추진체 시스템이에요. 예. 밸브라든지 음. 배관이라든지 뭐 탱크라든지 엔진이라든지 거기에 달려 있는 센서들의 문제가 생기면은 네. 정작 그 본체 자체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센서가 이상을 일으키면은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니까요. 예, 그렇죠. 그리고 분리하고 열보호 시스템 보통 이 영역에서 주로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면은 되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압도적 1위는 추진 계통 시스템이야. 그리고 극한의 압력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아니면은 진동 이런 것들을 다 견뎌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연료를 되게 좁은 공간으로 빠르게 많은 양을 밀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잘 알려진 터보 펌프라고 하는 네. 그 부분도 진동도 많이 발생하고 압력도 많이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기계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에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연료를 작은 관으로 빠르게 쫙 내보내면 그 우리가 맞아요. 배관에서도 이렇게 물 빠르게 빨리 흐르면 거기에서 진동도 발생하고 네. 예, 소리도 많이 커지고 그러는데 우리 보통 에어건이나 세차장에 가면 고온 수압 좋은 예네요. 네, 그런 걸로 세차를 하잖아요. 씩 소리도 엄청 네. 크게 나죠.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진짜 여기에 들여서 뿜어내는 양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대형 사고가 우리가 경험을 몇 번 해봤잖아요. 네. 뭐 1980년도에 챌린저호라든지 최근에 뭐 2005년도에 콜롬비아호라든지 이런 대형 사고일수록 작은 부품 하나 그냥 넘겼던 게 고장으로 끝나지 않고 사고로 이어졌다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챌린저 때도 이 오링이라고 하는 네. 고무 패킹 하나가 문제가 일으키면서 깨지면서 그랬던 거고 그 2005년도에 콜롬비아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사할 때 그 얼음 조각들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네. 단열재를 하나 쳤어요. 네. 근데 그 단열재에 균열이 생긴 거죠. 그 균열이 결국에는 작게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들어올 때는 그 균열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연쇄 반응이 네. 일으키면서 너무 뜨거워져. 단열재가 폭발을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큰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작은 문제 하나도 그냥 넘기면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로켓 공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38만 개의 부품이라 그랬는데 38만 개 중에 하나라도 이상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생기는 안 부분이에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돌려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로켓 발사가 어렵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근데 실패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예, 우주업계에서는 실패했던 그 발사가 굉장히 큰 경험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스페이스 X 때문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발사를 하고 있는 업체 또는 국가에서는 네.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발사를 하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거의 유일하게 스페이스 X만이 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해결을 해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 네. 거의 유일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그 이제 동영상 채널 너튜브 채널에 가면 스페이스 X 치면은 네. 이들이 실패한 발사 컴필레이션이 있어요. 네. 이들이 실패한 발사 컴필레이션이 있는데 그 배경 음악이 정말 신납니다. 음.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무슨 행진곡 같아요. 우리는 실패했어. 약간 막 이런 그런 느낌이에요. 건데 거기에 실패라는 말도 안 쓰고요. 음. 진짜 많이 쓰는 단어가 disassembly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예. 분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분해가 되더라. 그러니까 폭발하는 이렇게 해서 폭발을 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빠르게 분해가 되는 법을 우리는 습득을 했다. 약간 정신승리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연구를 더 하려면 분해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정신승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패라는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극복해오고 문제를 해결해 왔거든요. 그래서 뭐 실패라는
데이터는 너무나 중요한 데이터죠. 네.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인 게 누리호 1차 발사에서 전부 우리 기술로 만들었고 우리도 어느 정도 실패를 통해서 2차 발사 때는 바로 성공을 했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실패의 데이터는 실패로만 남는 게 아니라 네. 다음 발사에 정말 중요한 데이터로 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맞아요. 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우리 인간사에서도 그렇고 과학에서도 더 훨씬 더 큰 데이터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맞지만 아무렇게나 실패하는 게 다 좋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실패. 이게 아무렇게나 실패하는 게 그냥 정말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인데. 네, 아무렇게나 실패하는 게 어떤 식이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 대충 조립하고 원래대로 매뉴얼대로 하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센서도 제대로 안 달려 있을 수도 있고 네. 모든 걸 완벽하게 우리가 설계대로 했을 때 네. 실패를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해버리면은 네. 실패를 해버리면은 뭐가 문제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했을 때 실패를 한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그렇죠. 문제였다라고 알 수 있어야만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건데 대충 하면 네. 실패를 했다 그래도 원인이 뭐야? 그 원인을 모르면 그거는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절대로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신 과학자분들도 있더라고요. 끝까지 가야 된다. 그렇죠. 실패를 할 중간에 이거 실패하겠는데 알더라도 차라리 실패가 완벽하게 일어나야. 네. 예, 그래야 배우는 게 있다. 맞아요. 중간에 대충 마무리 짓고 실패를 완벽하게 경험하지 못하면 거기서 또 배울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준비도 중요하고 실패의 과정도 중요하고 실패의 결과를 낳는 것까지도 우리가 거기에서 경험을 얻으려면 네. 그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우리가 보통 발사하기 전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정말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또 기술이 또 발전을 하다 보니까 AI와 함께 네.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도 발사하는 데 있어서 적용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리 법칙이라든지 현상에 있는 모든 구조물, 그다음에 모든 실제적 물리 현상들을 가상 공간에서 그대로 똑같이 재현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다. 네. 흔히 말하는 매트릭스에서 뭔가를 습득을 하고 전투 기술을 배우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을 디지털 세상에서 해볼 수 그렇죠. 있는 정말 우리가 정말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실패들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 네. 끝까지 가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발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계속해서 연구가 됐을 네. 것 같은데 가장 요즘에 주목받는 기술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AI와 관련된 기술이겠죠. 첫 번째는 이제 센서라든지 네. 이런 건 자동 진단화하는 기술들이 어, 너무나 중요하게 됐습니다. 예. 아까도 우리가 자동 발사 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런 자동 발사 운용이 발사 시스템 속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들은 다 이런 지금과 같은 센서와 자동 진단 기능의 발달 때문인 거거든요. 로켓 내부에 수많은 센서들을 넣고요. 네. 이 센서들이 이 알고리즘에 맞춰서 그다음에 단계별로 그다음에 상황별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압력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인간보다 더 정확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시간으로 또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부의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이 센서들은 내부에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이렇게 가도 자동차 우리가 속도를 모르지만 이 센서가 다 계기판에 표시를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연료가 얼마나 줄었는지 모르지만 연료를 표시해 그렇죠, 주는 것처럼. 그렇죠. 예. 약간 그런 게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센서하고 자동 진단 기술은 이제는 뺄래야 뺄 수가 없는 필수 조건이 됐고요. 두 번째는 시뮬레이션 하는 기술이에요. 예. 디지털 트윈하고 뭐 물론 시뮬레이션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지점화 연소 실험이라든지 이런 물리적 실험을 안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 실험의 최종적인 마지막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대한 실험해보고 극복하고 완벽하게 정리를 한 상태에서 최종 실험을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로켓과 똑같은 가상의 로켓을 만들어서 디지털 내에서 수많은 실패들을 해보고 그 실패들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점들을 찾아서 해결을 하고 물리적으로 극복을 한 다음에 최종 리허설에 들어가는 단계가 매우 중요하고요. 예. 디지털 트윈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여기에는 이제 AI가 적용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게 된 거죠. 너무 많은 데이터의 전기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맞아요. 그거는 AI가 더 잘 컨트롤하고 더 잘 이해하고 네. 예, 신호들을 다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AI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기존의 기술에 접합
돼서 네. 도움을 주는 영역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발사 성공률을 높이는데 정말 이게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예. 재사용 발사 기술이거든요. 아, 왜냐하면 재사용 발사 기술은 단지 경제성만 낮추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쌓여 있는 데이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리호라든지 일회용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발사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나중에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게 반복적으로 남아있지는 않거든요. 이 재사용 발사체 기술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반복적으로 쌓인다라고 하는 거는 예. 우리가 데이터들을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재사용 발사체를 이제 성공하고 상용화한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발사체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참 부익부 빈익빈 같은 그렇죠. 느낌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쏘고 버리고 한 번 쏘고 버리고 이랬을 때 얻는 그 데이터량 그리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경험보다 한 개 가지고 여러 번 자주 쏘고 하는 게 데이터도 많아지고 그럼요. 경험도 많아지니까 네, 또 경험이 많고 데이터가 많으면 당연히 아는 만큼 우리가 그렇죠. 배운다고 네. 아는 만큼 본다고 더 그리고- 배우는 것도 많고 그리고 거기서 얻는 데이터들은 진짜 그 재사용 기술을 확보한 기업 또는 국가에서만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재밌습니다. 로켓이 언젠가 우리가 타는 이 자동차, 비행기까지도 지금 타고 있으니까요. 자동차나 비행기처럼 좀 안전하고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올까 네. 궁금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로켓 자체는 뭐 물론 사람이 탄다고 하면 무조건 안전하게 만들어야겠죠. 무조건 안전하게 만들어야겠지만 자동차처럼 매일 아무렇지 않게 타는 그런 시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로켓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탈 수도 없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네. 네. 그래서 자동차는 지상에서 달리고 문제가 생기면 멈출 수가 있잖아요. 네. 로켓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네. 그게 제일 큰 문제네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우리가 뭐 자동차 달리다 소리가 이상해 타이어가 터진 것 같아 그러면은 갓길로 깜빡이 켜고 세울 수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 바다에 떨어져야지. 네, 뭐 바다에 떨어져도 그 속도와 그 높이에서 떨어진다라는 그러니까요. 거는 정말 위험한 거고 네.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도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의 기준을 어떻게 세울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방향은 분명하다고 보거든요. 네. 자동차는 한 번 목적지에 다다르면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몇 년이고 길게는 뭐 몇십 년까지도 쓰는 방향이기 때문에 과거의 로켓이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모든 로켓들이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재사용을 하는 단계로 분명히 우리나라도 그럴 거고요. 로켓을 개발하는 모든 국가, 모든 기업들은 이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로켓이 이제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그다음에 재사용하고 점검하고 예측하는 이런 모든 기술들이 발달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자주 네. 이기는 하겠으나 네. 일상까지 들어오기에는 너무나 먼 미래다. 그 정도면은 정말 우리가 SF 영화에서 보는 모든 그런 기술들이 막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네. 뭐 정말 어디 타고 가는 것처럼 그때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당분간은 그렇게 빠르게 일상에 들어올 것 같지는 네.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대한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해서 안전해지겠지만 네, 목적이 달라서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활용하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말씀이셨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